오늘은 서양 미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 기원전 4000년에서 300년까지, 그리고 그리스 기원전 1200년에서 300년, 로마 시대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림,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그리고 최초의 조각작품, 빌렌도로프의 비너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건축물이었던 스톤헨지,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되짚어 보자면, 인류 최초의 그림이 가지는 의미는 사냥의 성공을 축원하고, 또 동물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주술적인 목적이 있는 그림이라고 했고, 최초의 인류가 그린 가장 오래된 회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조각 작품 빌렌도로프의 비너스는 다상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집트 미술,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이렇게 고대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을 이제 잠깐 보자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다. 나일강 유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파라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 불멸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성과 정명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미술은 이제 서양 미술과 문화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미, 균형미, 비례미, 미적 규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또 조각 작품에서는 콘트라포스트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로마 미술 넘어가서 그리스 미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계승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실용적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초상 조각이 발달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은 절대적인 왕권과 자연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 왕은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스핑크스, 카르나크 신전 이런 것들이 있고, 조각 작품으로는 촌장상, 서기자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 하면 우리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거대하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크기가 이렇게 점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이렇게 축조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왕의 무덤을 지키는 피라미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돌 하나의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축석이라고 그래요. 산을 쌓아서 이렇게 비탈길을 이용해서 나무를 굴려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돌을 이렇게 이 높은 곳까지 쌓았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고, 이런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런 거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 조각의 특징은 정면성과 부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의 내세관은 뭐냐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 내세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그 하늘에서도 살아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어떤 이집트인들만의 사상과 생각 때문에 찰나의 순간의 모습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성이라 그래. 부동성. 움직임이 없다. 우리 부동자세, 차렷 부동자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파라오 왕이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완벽하게 완전한 자세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앞면을 보고 있죠. 이렇게 어떤 자세가 뭐 옆을 본다든지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면과 부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이집트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각의 특징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그대로 전해져서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조각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성과 부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번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회화의 특징은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림은 눈은 정면을 보고 얼굴은 옆면, 몸통은 정면, 발은 옆모습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얼굴은 앞모습을 그리면 코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굴 형태는 옆면의 얼굴을 그리고 눈은 옆모습을 그리면 뭔가 눈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눈은 정면의 모습을 그리고 그래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이고 완벽한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눈은 정면, 얼굴은 옆면, 몸통은 정면, 발은 옆모습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집트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은 정면의 눈을 그리죠. 여러분들이 옆면에서 옆 얼굴에서 눈을 봤을 때는 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 눈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한번 옆에서 한번 눈을 관찰해 보면 선생님이 지금 눈을 정면에서 그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옆면을 그린다거나 몸통도 옆면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생긴 옆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통은 정면으로 그렸다. 이런 규칙은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그렸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자, 이 그림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제 아는 것을 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는 사실은 이 정원의 모습, 그러니까 이 정원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봤을 때의 모습을 그린다면 나무는 사실 저렇게 보이면 안 되고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동그랗게 그리면 이게 나무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는 옆모습으로 그리고 물을 그리는데 옆모습으로 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은 또 위에서 담겨 있는 이런 정원의 모습을 그리고 오리라든지 물고기 같은 것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지금 오리나 물고기는 또 옆모습으로 그렸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걸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텐데 지금 이집트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렸다.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그린 미술이 바로 이집트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졸려하고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굉장히 덥죠. 그래서 공포물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무섭게 어둡게 듣고 있지 마시고 불을 환하게 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사진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고. 자, 공포물 사진 나갑니다. 네, 공포물이죠. 공이 4개가 있다. 물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물. 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졸리고 재미없을까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빠르게 그리스 미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스 미술은 그 이집트와 굉장히 가깝기도 했지만 이제 그래도 바다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서양의 문명을 탄생시킨 게 바로 그리스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유럽 문화의 모체가 되고, 그러니까 모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 서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장 문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민주주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 그리스에서 탄생을 하게 됐죠. 물론 미술이나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은 뭐 파르테논 신전, 에릭테리온 신전, 올림페이온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있고, 조각 작품은 우리 올림픽 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뭐 라오콘상, 밀로의 비너스, 니케 여신상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은 그 신을 모시던 아테나 파르테논을 모시던 그런 신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이렇게 안에 원래 이런 그 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신전 안에 지금은 이제 파괴되고 소실되어서 미국의 한 조각가가 이것을 복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파르테논 안에 원래 이런 신의 모습을 한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 전쟁으로 그리고 세월에 의해서 풍화작용으로 많이 소실되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화려한 신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우스 신전도 굉장히 높죠. 그 당시에 기계도 없이 이런 거대한 대리석을 깎아서 이런 건축물을 세웠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는 이집트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집트의 조각에 그래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스 초기에 만들어진 어떤 남성상을 조각을 한 건데 굉장히 부동적이고 딱딱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발을 내밀고 거의 이집트의 조각과 거의 판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얼굴의 모양만 다르고. 자, 그 다음 시기, 우리 그 그리스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눠요. 처음에 뭐였어요? 아르카이기라고 하죠. 아르카이기, 그 다음에 클래식기, 그 다음에 헬레니즘기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숙성돼서 조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클래식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조각품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은 인간보다 완벽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황금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비례와 모습을 찾아서 만든 게 바로 이 클래식기의 이제 미적 규범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콘트라포스트 자세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콘트라포스트 자세는 한쪽 다리에 몸의 무게 중심을 싣고 서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이집트 작품 같은 경우에 부동적인 자세를 하고 있었죠.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어색한 그런 모습의 자세였다면 이 클래식기에 와서는 이제는 콘트라포스트 자세,
약간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서 있죠. 이렇게 뭐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이런 무게 중심을 한쪽에 싣고 있는 이런 모습, 신의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10등신의 굉장히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요즘 뭐 슈퍼모델 같은 그런 비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하고 있는 이 헤르메스상.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박물관, 예전에 이 그리스 문화가 이제 사라지면서 많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비교해 보면 어떤 그 조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서술형 했을 때도 뭐 서양과 동양의 그림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과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사상은 완전히 달랐죠. 이집트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재현을 했다면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닮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를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기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마지막 이제 완숙한 단계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현란하고 역동적이고 극적이고 이런 모습의 조각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조각 기술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라오콘상은 우리 트로이 목마 신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묘사를 했다 그래요. 지금 두 아들과 함께 뱀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장한 순간을 조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니케 여신상,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키가 이 날개, 스우시가 이 날개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여기 목과 팔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실되고 지금 파손되고 분실돼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죠. 근데 뭐 이런 옷이라든지 바람을 막고 있는 이런 천이라든지 이런 날개의 모습 같은 걸 굉장히 그 당시에 조각을 잘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죠. 그 당시 그리스의 그림을 보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림과 그리스의 오타가 났네요. 그리스의 조각이 아니라 그리스의 회화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이집트인들은 아는 것을 가장 완벽한 그 대상의 물체를 어떤 각도에서 봐야지 가장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을 그리는 것도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옆모습 45도로 있으면 45도 그대로 그려서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이집트인들은 본인들이 아는 것과 관념 속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로마 미술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리스 미술을 계승했다. 실용적인 건축이 발달했다. 뭐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개선문과 콜로세움, 상수도교가 있습니다. 자, 조각 작품으로는 초상 조각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상, 케사르상, 뭐 카라칼라 황제상, 뭐 아그리파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 먼저 판테온 신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판테온 신전은 특이한 게 돔지붕을 만들었고 돔지붕 안에 동그란 돔지붕 안에 이 구멍을 내서 자연광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내부에 조명이 없어도 낮에는 환하게 이 실내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계도 없이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명이 없다 보니까 이 작은 구멍으로 태양광으로만 이렇게 실내를 비추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긴 하죠. 자, 로마 시대의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은 뭐 전쟁의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승전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이 돼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런 개선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콜로세움은 그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서 뭐 검투사들이 이런 뭐 경기 같은 것들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대한 축구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갔구나.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의 수도교는 실제로 그 도시에 그 수도물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했다 그래요. 지금처럼 뭐 기계적인 장치로 수압을 이용한 장치가 아니고 그 기울기를 줘서 위에서부터 상수도를 깔고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이런 굉장히 뛰어난 이런 실용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사용하지는 않겠죠. 지금은 사용하지만 않고 요 수도교의 이런 모양만 지금 유적처럼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초상조각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을 사실적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초상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은 뭐예요? 초상조각이 아니고 상상 속의 신들의 모습을 만든 조각이라면 로마 시대의 조각은 이렇게 실존했던 권력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라칼라 황제인데 굉장히 그 잔인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곱슬머리라든지 이런 눈동자, 뭐 인상이라든지 주름살 같은 것까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이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나 이렇게 수영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조각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부동적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집트의 조각과 그리고 그리스는 완벽한 신의 모습을 이상적이고 균형 있게 만든 콘트라포스트 자세가 중요하겠고, 로마 미술은 실존했던 인물의 사실 그대로의 초상 조각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이집트에서는 영혼불멸의 세계관과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인간 중심 사상의 그리스에서는 서양 미술과 문명의 문화의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상미, 균형미, 비례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켰던 합리적인 사고와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그리스 건축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 건축은 신들의 재단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로마 건축과 같이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실용적인 건축이 아니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각의 폭을 넓히는 학습지 선생님이 그 첨부 파일을 올려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력을 해서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서 미술 시간에 등교하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영원불멸 사상이 조각 작품을 부동적으로 만든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례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과 그 사람이 일반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적어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의 초상화를 이제 로마 시대처럼 실존하는 그 인물의 초상화를 더욱 멋지고 예쁘게 미화시켜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 바로크 로코코 미술, 그리고 근대 미술, 현대 미술까지 이제 계속 서양 미술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